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옥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 급증세가 계속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과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1,000명을 넘어선 지 이틀 만에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가까운 사람을 멀리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힘들지 않은 사람 없겠지만 조금 덜 힘든 사람이 더 힘든 이웃에게 손을 내밀어서 이 위기를 이겨내야겠습니다. 뉴스특보 이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오늘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2,337명입니다. 어제보다 315명이나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265명 늘어났는데요. 먼저 대구 지역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신문의 김태진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태진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대구 시민들 또 경북 도민들 걱정이 다른 지역보다 더 심할 것 같은데 오늘만 대구가 지금 265명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구 지역에서는 하루에 혹시 얼마 정도씩 지금 검사를 받고 있습니까? 몇 분이나? 지금 현재 검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숫자가 유동적이어서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고 있지만 네.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이 확진자 수가 1,314명 대구가 경북이 39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네. 말씀하셨다시피 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오후 4시 기준으로는 좀 더 늘어났더라고요. 대구가 1,519명이고요. 그리고 경북이 409명 이렇게 됐는데 경북도 내 교사 학생들도 확진 판정받은 분이 나왔죠? 네, 맞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경산, 이 대구와 붙어 있는 도시인데요. 서울로 치면 성남이나 고양이라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대구 생활권인데 이곳에 있는 초등학생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서 26일에도 4명, 어제도 1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교사들도 잇따라 이 양성 판정을 받고 있는데 주로 어르신들이 확진 판정을 받는다고 알려졌었는데 최근에 이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추가 확진자 6명이 유치원생과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예. 교육당국은 이 학생들 상당수가 부모나 다른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서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다는데요. 좀 전에 여쭈었다시피 상주, 청도, 안동에서는 교사와 교육 공무원 등 이 교육직원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 지금 일단 학교는 개학을 연기했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지만 혹시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교육청에서 어떤 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고 있습니까? 네, 대구시 교육청과 경북도 교육청은 학교가 뚫리면 대한민국 전체가 무너진다는 심정으로 임한다는데요.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해서 개학을 9일로 연기한 게 일주일 전 이야기죠. 예. 그런데 이것도 바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니까 이번 주에 확진자 수가 절정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제 새로운 신천지 교인들의 명단을 받았거든요. 예. 대구에서도 1,983명, 경북에서 1,280명이라는데요. 이 사람들의 검사가 진행되는 다음 주까지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예요. 예. 교육당국도 수업 일수를 채우는 게 당면 과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름 방학 기간을 줄일 수도 있으니까요. 추이를 지켜보고 학교의 개학을 23일로 연기하는 것도 교육부와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맞벌이 부부들의 고충이 생기게 마련인데요. 그래서 긴급 돌봄을 시행한다는데 대구 경북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이 보육시설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예. 아무래도 집에서 더 안전하게 격리돼 있기를 바라겠죠. 지금 대구 시내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대구 시내 이 간선도로가 달구벌 대로인데요. 예. 왕복 10차로 도로인데 명절 아침 때만큼이나 자동차의 통행량이 적습니다. 평소 북적거리던 동성로와 서문시장을 떠올리면 침체된 분위기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대구 시민들의 행동 반경이 좁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정말 급하지 않다면 외출을 삼가하는 등 이 질병관리본부와 대구시의 권고에 충실히 따르고 있으니까요. 예. 식당가가 문을 열지 않는 것도 있지만 주로 집에서 식사를 해결하시다 보니까
대낮에도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차들이 빼고 갑니다. 생활은 모두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나 주변 동료들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이 이 새로운 환경에 빨리 적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농담도 하면서 여유를 찾는 모습인데 네. 바깥 활동이 적다 보니까 집에서 운동도 하고 회식이나 술자리가 줄어서 몸이 더 좋아진 것 같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네. 다만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이 맨날 다니시던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못 가시니까요. 좀 우울감도 생기고 몸도 찌뿌둥하다는 이야기가 주변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움직이지 않다 보면 그럴 거고요. 대구 시내 중심가 아주 한산한 모습 봤는데 그거야말로 좀 외출을 자제하라 이런 그 지시 또 당부를 잘 따르고 있는 어떤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네, 점에서 그렇습니다. 아주 잘 대응하고 있다고 보고요. 혹시 처음에 민주당에서 뭐 봉쇄 발언 나와가지고 대구 시민들 좀 속이 많이 상하셨을 텐데 지금은 좀 다 풀렸습니까? 네, 뭐 그거야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일절 좀 차단하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예. 확진자와 관련해서 어젠가요? 엊그제 권영진 대구시장이 황교안 대표 만나서 실제로는 뭐 더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하는 얘기가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질문 내용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권영진 시장이 네네.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확진자보다 네. 실제로 2, 3천 명 더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보도가 됐거든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정치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예. 현장에서 돌아가는 것과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제 받아들여서 분석하는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자, 마스크 어떻습니까? 지금 마스크 문제 해결이 좀 빨리 돼야 될 텐데요. 네, 뭐 오늘 국무총리의 사과도 있었는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 정부에서 공급하겠다는 게 즉시 반영되지가 않았습니다. 어제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었는데요. 예. 마스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는데 이 마스크를 못 파는 이유를 설명하느라 진땀을 뺀 거는 약사들과 마트 직원들이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아마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신천지 관련해서 좀 몇 가지 물어볼 텐데요. 신천지 대구교회가 명단을 제출을 했는데 누락자가 1,983명이나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좀 숫자가 좀 차이가 예. 있었습니다. 저희도 애초에 지난주에 방송했을 때 이 신천지 교인들의 숫자가 9,000명에서 많게는 12,000명까지 아마 추정이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 교육생을 염두에 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반영이 됐다는 건데 여기서 약간의 이제 시민들 사이에서 반발 심리가 없지는 않습니다. 이제서야 이제 알려졌느냐 이런 건데 어쨌든 뭐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침착하고 좀 지혜롭게 이 위기를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지금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환자만 3,000명에 이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 환자들을 입원해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병상, 인력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입원 치료 병상은 부족합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전국에서 이제 몰려들고 있는데 입원 치료 병상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확진자 중에서 입원 대기 중이던 70대 환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됐는데요. 대구시와 보건당국이 지금까지 확보한 병상은 1,013개라고 해요. 하지만 이 시설 정비, 방역 대책 마련 등의 시간이 걸려서 당장 사용이 어려운 병상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데요. 수도권에서도 경증 환자 등을 수용하겠다는 전향적 자세를 보인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전국에서 함께 나눠 주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은 증상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결정되는데 무증상자나 증상이 가벼울 경우에 이 자가격리가 잘 돼야 됩니다. 자가격리 수칙이 다소 자율적인 측면이 없지는 않는데 이 강제적이지 않다 보니까 돌아다니는 사람도 생기기도 했었어요. 예. 어쨌든 확진자들이 즉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어쨌든 이 때문에 그 병상 확보 긴급 명령권을 발동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대구시 의사회장이 좀 지원을 호소하는 그런 호소문도 냈는데
그때 한 250분 정도가 자원해서 찾아왔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 뒤로도 이렇게 자원해서 돕겠다는 분들이 많이 오고 계신지요? 네네, 그 소식은 계속 들리고 있는데요. 일단 집계는 되진 않고 있습니다만, 예. 의병이라고 불릴 정도로 음. 의사 여러분들이 계속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끝으로 지금 대구 시민, 경북도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뭘까요?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응원입니다. 지금 대구 시내에서는 그 미담 사례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예. 제가 일하고 있는 매일신문에서는 이 매일 지면을 아예 따로 하나 만들어서 예. 미담 사례를 소개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예. 소방서에 과일을 두고 간다든지 병원에 마스크를 보낸다든지 식당에 힘내라는 응원의 메모를 붙인다든지 하는 좀 작지만 작긴 하지만 이게 아주 큰 힘이 되는 이야기들인데요. 우리 국민 모두가 그렇지만 공공의 적에 맞서서 이겨내는 으쌰으쌰 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 대구는 이 위기를 아주 슬기롭게 이겨내고 있으니까요.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응원이 제일 필요하다. 저도 열심히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매일신문 김태진 기자 연결해서 대구 경북 상황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확진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확진 환자가 늘어나는 데는 또 다른 이유 생각해 볼 만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볼 텐데 먼저 발표 내용을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가능한 한 조기에 환자를 발견해서 이분들이 또 다른 노출, 특히 의료기관이나 집단시설을 노출시키는 거를 그런 방지하는 그런 차원의 의미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그런 검사보다는 검사를 시행하는 그런 건수가 비교해 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초기 증상 경증자부터 조금이라도 역학적인 연관성이 의심되는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환자에 대한 진단검사와 환자를 찾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런 노력들로 집단 발병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의미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확진자 추세를 한번 나라별로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인구 진단 검사를 이렇게 보시면요. 현재 우리나라는 진단 검사를 5만 6천 건 이상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온 환자 수를 이렇게 보면 이건 확진율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검사 대비 양성 환자 나온 비율인데 이게 2.86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일본은 그 숫자는 비록 우리보다 적지만 당초 진단한 숫자 자체가 1,890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걸 비교해서 본다면 8.68에 이릅니다. 미국은 3.15고요.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확진 환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환자가 많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건데요. 차재훈 교수, 예. 물론 확진 환자가 적은 게 많은 것보다는 낫겠지만 무조건 우리가 많다고 해서 우리가 가장 환자가 많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감염병, 코로나19가 사실 세계적으로 지금 그 유행하는 팬데믹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미국이나 일본에도 지금 체크되지 않은 상당한 그 수의 확진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그 나름대로는 초창기부터 이 코로나19에 대한 진단, 이 검사 체계가 상당히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대 확진자 수가 분명히 늘어난 측면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체적인 확진자 수가 지금 2,000명이 넘었다는 부분은 상당한 경각심을 아직까지 낮추기에는 우리가 좀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나가기에는 조금 좀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검사 이 진단 체계도 잘 돼 있지만 이 지금 검사비 자체도 상당히 지금 낮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지금 보도를 보면 미국 플로리다에서 한 명이 지금 검사를 했는데 지금 그 청구된 비용이 450만 원인가를 지금 청구 비용을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긴 하지만 그러나 상당히 지금 이
이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 같은 거 실제 지금 진단했을 경우에 약 17만 원 정도의 비용을 낸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은 좀 정부가 좀 더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예. 어쨌든 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뭐 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이 지금 그 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 지금 이 확진자 수는 많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명이 넘어가고 있는 이 추세 자체는 절대 경각심을 낮춰서는 안 된다는 그럼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용기찬 위원장, 일본이 상대적으로 확진 환자 수가 적은 것은 그만큼 검사를 우리보다 더 많이 하고 있지 않는 것, 그 이유도 하나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올림픽 관련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검사 건수 대비 지금 확진자 비율을 지금 논쟁을 하는 것은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어찌됐든 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우리는 방역에 실패한 거고 예. 이걸 거울 삼아서 좀 더 이게 퍼지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의료 체계가 또 붕괴하지 않도록 또 더불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병상수 같은 경우에 미리미리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마스크 부분도 문제가 크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미 각 담당 부처가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각 담당 부처별로 본인들이 챙겨야 될 부분들은 미리미리 챙기는 부분이 필요한 것이지 확진자가 뭐 검사 비율을 따져봤을 때 아직까지 괜찮다 이런 취지의 논쟁은 큰 의미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괜찮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워낙 확진 환자가 많은 것이냐 아니면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많이 검사를 하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거냐 하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본 거죠. 현근택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마 일본이 지난번에 저는 뭘 봤냐면 그 크루즈선이 왔을 때 예. 우리나라였으면 아마 전수조사를 했을 거예요. 그때 3,600명 정도 있었는데 아마 우리나라 정도로 했으면 하루에 뭐 그 당시도 아마 4,5,000명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10,000명 가까이 하는데요. 하루 이틀이면 되는데 왜 전수조사를 안 할까? 그게 궁금했거든요. 사실은 전수조사를 해서 진단이 있는 분들은 뭐 따로 격리를 하고 없는 분들은 이제 보내주고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몇 명씩만 조사하는 게 아마 그런 의도는 저는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이 대규모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신천지라는 명단이 나왔기 때문에 지난 대구에서도 일단 10,000명 이상 참가한 집회가 있었고 거기에 유증상가 1,300명 정도 됐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 진단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또 만약에 31만 명 명단이 나왔으면 이분들 아마 일일이 다 조사해서 연락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마 조사 숫자는 점점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런 면도 있다고 봐요. 물론 저는 뭐 이런 의학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의 이 치사율을 보면 뭐 1% 정도 되는데 저희 나라도. 우리나라도. 네, 우리나라도. 그러면 아마 많은 분들은 아마 젊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걸려도 모르고 넘어가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현재 입장에서는 어쨌든 명단이 나온 분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저는 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까 의미 없다 그랬는데 사실은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검사를 얼마나 하고 그중에 진단자가 얼마나 나왔느냐 이런 거는 사실은 확실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5만 명 정도 이제 검사를 한 건데요. 지금 현재 대기 중까지 하면 한 8만 정도 됩니다. 3만 정도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뭐 검사에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물론 들어가긴 합니다만 어쨌든 큰 부담이 아니면 검사는 뭐 많이 할수록 좋은 거다. 저는 뭐 희망하는 분들 아니면 신천지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에 있는 뭐 감기 증상이 있는 분들, 폐렴 증상이 있는 분들 모두 다는 해도 된다. 사실 그거는 어쨌든 많이 할수록 어쨌든 불안감이 더 줄어드는 것이고 결국은 가장 큰 거는 불안감이잖아요. 내가 걸렸을지도 모른다. 이런 불안감이기 때문에 그거를 떨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뭐 검사는 할 수 있는 대로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최경철 의원 의견 들어볼까요? 네, 뭐 뛰어난 검사 체계를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맞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이 공포가 너무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몸에 오한이 있어도 검사 받으러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모두를 검사하기가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그냥 병원에 달려갈 수 없습니다. 지금 일단 전화를 먼저 해야 됩니다. 1339에. 거기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가야 됩니다. 하지만 받아들일 지금 캐패시티, 능력이 지금 별로 되지 않고 1339도 전화 한번 해보십시오. 툭 하면 통화 중입니다. 그만큼 인력과 지금 장비나 시설이 지금 현장에서는 많이 모자랍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런 바이러스의 대량 확산 체제가 아니라면 이런 검사 체계가 우리가 잘 잡혀 있지만 지금 너무 큰 충격이 닥쳤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의 요구에는 지금 검사 체계가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도 또 알아야 될 것이 그냥 병원으로 달려가서는 안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전화를 하거나 보건소에 선별진료소를 찾아가야 한다. 이런 매뉴얼을 꼭 지킨다면 지금 국민들이 검사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만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좀 안정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는 정부가 좀 더 검사 체계에 대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확진 환자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면서 언제까지 갈까 하는 게 가장 큰 걱정인데요. 자, 이 부분 한번 짚어보고요. 과연 우리 의료와 방역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 당국의 발표 내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러한 코어 그룹, 유행을 아주 활성화시키는 중심적 집단을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찾아내고 그 찾아내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규모의 수는 많이 늘어나는 듯 보이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는 대다수가 한 집단의 자체 발생 내지는 그 집단으로 인한 전파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빨리 관리망으로 들이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해왔고 이제 어제부터 시도로 대구 이외의 지역의 교인들에 대한 명단도 통보가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대신 권준욱 부본부장이 발표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백수정 교수님, 아무래도 정은경 본부장 너무 과로했죠?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다른데 회의가 있어서 안 나오셨다고 그러니까 저희는 앞으로 교대로 발표한다고 하니까요. 네, 그렇게 믿어요. 너무 부담이 많이 가셨던 건 그러니까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회의는 참석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건강을 좀 걱정을 했는데. 자, 먼저 지금 앞부분에 이야기해봤던 확진 환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검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확진 환자가 많이 나오는 측면 있다는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아까 최경철 의원이 키트 신속 진단 키트와 관련해서 지적한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유전자 증폭에 의한 이 진단은 신속 진단은 아닙니다. 예. 이것은 보통 5시간, 6시간 정도 걸려야 나오고 또 아주 숙련된 임상병리 기사가 있어야만 할 수도 있고 또 검체 채취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런 데 비해서 지금 해외에서도 많이 특허가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다른 키트로도 상당히 여러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런 신속 진단 키트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무슨 로타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10가지 정도의 신속 진단 키트가 나와 있고요. 사실은 이 정확도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90%에서 한 95%까지 이건 평가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 신속 진단 키트의 장점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임신 진단 키트처럼 예. 2줄이 나오면은 임신이고 한 줄이 나오면은 아니다. 하지만 예. 우리가 이 결과를 다 믿지는 않고 확진을 산부인과 가서 하지 않습니까? 즉 이런 개념에서 많은 사람이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신속 진단 키트가 필요한데 이것이 더 좋은 점은 병원급이 아닌 동네 의원급에서도 그걸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예. 집에서 할 수는 없지만 임신 진단 키트는 집에서 하지만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어 있기는 한데 문제는 이런 키트들이 다 식약처의 신속 사용 승인을 받아야만 돼, 허가를 받아야만 되는 것인데 일단 평가를 받아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방역 당국이 너무나 바쁘셔갖고서 이 신속 진단 키트 개발된 것들을 평가를 제대로 못 해주시기 때문에 이 신속 승인이 아직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이유가 아주 많은 양을 할 수 있고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자기의 궁금증, 공포감 이런 걸 떨치기 위해서는 일단 이 신속 진단 키트에서 양성이냐 음성이냐를 보고 양성이면 선별진소를 가든가 예. 아니면은 그 다음의 단계를 밟을 수 있고 음성이면 일단 안심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런 키트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키트들을 개발하는 데도 지금은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많은 숫자를 우리가 지금 유전자 진단으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을 이 부분이 커버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드라이브 스루라고 그러잖아요. 승용차 안에서 이렇게 검사를 받게 해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그 부분은 일단 차 안에서 그러면 검체만 추출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신속하고 자기 차 안에서 하기 때문에 격리를 따로 안 시켜도 충분히 검사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아주 좋은 참신한 아이디어이긴 한데 결국은 검사는 진단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검체를 갖고 가서 그다음에 RNA라는 것을 뽑고 그다음에 유전자 증폭을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 이게 뭐 간단한 과정이지만 이것들이 그렇게 숙련되지 않은 사람이 하면 결과 잘 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질병관리본부에서 평가를 해서 그 정도 관리에 통과를 해야만 그 진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수만 건으로 늘리는 거는 지금 현재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코로나19는 치사율이 상대적으로 그전에 바이러스에 비해서 낮다고 하는데도 워낙 전파 속도가 빠르고 그래서 국민들의 불안이 가시지 않습니다. 이 부분 한번 좀 짚어볼 텐데요. 관련된 녹취를 좀 먼저 들어볼까요? 무증상자인 경우에도 예상외로 아마 확진이 나오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증상 자체가 없지만 아마 가볍게 이렇게 지나가는 이제 감기와 같은 형태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희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환자분을 봤을 때 한 80% 정도 내지는 이상 전증 환자가 맞습니다. 그럼 전증 환자는 이제 보통 감기 같은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요. 이분들을 다 입원시키면서 관리하기는 향후에 아마 어렵다는 것을 어느 지자체도 환자가 늘게 되면 아시게 될 거예요. 병실 확보를 최대한 하는 데까지 하지만 이게 1000병상, 1500병상 갑자기 늘어나기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전 지구적인 대유행, 팬데믹 상황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네, 그렇게 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감기와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증상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바이러스가 많이 배출되니까 예. 다른 사람에게 쉽게 감염될 수 있죠. 예. 두 번째는 전 세계에 시간이 언제쯤 그 나라에 이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유행할 거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예. 전 세계 상당수의 나라에서 지금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예. 전 세계적으로 쉽게 지금 교역이나 교류가 있는 상황에서 예. 어느 나라만 청정 지역으로 있을 수 있다. 이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그 완치 환자라든지 또 치료해봤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예. 맨 처음에 이렇게 걸렸을 때 증상이 대체로 어떻습니까? 이거는 완전히 증상이 없는 사람들부터 자기가 상당히 증상을 느끼는 사람까지 개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진단을 해서 양성이 나왔는데도 본인들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미국의 경우는 어떤 한 의사 선생님이 콧물만 나오는 환자를 가지고 CT를 찍어봤더니 폐렴이 벌써 있더라 예. 하는 정도까지니까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아주 가벼운 증상에서 또 폐렴으로 바로 가고 폐렴이 있어도 느끼지 못하고 또 이 폐렴으로 간 다음에도 아주 빨리 나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판단이 굉장히 어려운 아주 까다로운 바이러스가 됐습니다. 이 신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건 다 모르지만 외국의 예들을 보더라도 아무 증상도 없는데 갑자기 나빠지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치료하기도 어렵고 선별하기도 어렵다는 이런 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냥 나을 수도 있다면 중국에서 왜 그렇게 많은 사망자가 나옵니까?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갑자기 나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기저질환이 있다든지 고령인 분들은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진단을 빨리 해서 치료 시기를 빨리 찾아서 해야지. 지금 대남병원의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치료 시기를 벌써 다 놓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것이고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 시스템 자체가 붕괴돼서 병원을 가지 못하니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이 증상 자체를 완화시키는 치료도 치료거든요. 굉장히 늦춰주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이 쫓아가서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즉 면역력이 생기는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병상 수가 모자라면 지금 우리 대구의 상황도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 그 증증하고 경증하고를 구별해서 경증인 사람들, 무증상인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가격리가 돼도 되는데 이 판단이 잘못되면 사망할 수 있는 것이 지금 13번째 사망자의 케이스가 나온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좀 인후통도 느끼고 기침을 하고 열을 재봤더니 37.5도 정도 나오고 이랬을 때 동네 내과에 가서 감기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선별 진료소를 가는 게 좋습니까? 둘 다 아니죠, 지금으로서는.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그 증상에 선별 진료소를 가든 내과를 가든 그건 문제가 있죠. 내과를 가면 다른 환자들한테 노출될 위험이 있고. 만약에 양성이라면. 선별 진료소에 간다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줄 서 있는 상황에서도
아마 감염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의 해법은 사실은 이 질병관리본부에서 방역당국에서 말씀하신 것이 2, 3일 좀 기다려봐라. 그러면은 그때에도 안 나오면은 그때 의논을 한번 해보라 하는 것이 사실은 해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자기가 보통 때 걸리던 감기는 보통 2, 3일 정도 지나면은 낫습니다. 또 더 고열이 나지 않고 며칠 더 지나가면 감기는 대부분 좋아지는데 좋아지지가 않고 좀 나빠진다 그러면은 결국은 의논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전화로 상담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주치의의 개념인데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좀 맞지는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이런데 어떻게 좀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좀 친절히 대답해 주실 의사 선생님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게 사실은 정확한 해답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정의심이 되면 선별진료소 가야 되겠죠. 가서 진단을 받아보면 증상이 있는데 잘 낫지를 않는데 적어도 한 사흘 정도 기다렸을 때 진단을 받았을 때 음성이라고 그러면 나는 안심해도 되는 것이 일단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이 질병은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지만 그 음성이라는 것이 꼭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다는 걸 뜻하는 건 아닌 것이 다른 바이러스들에 의해서 증상이 나타났는데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잠복기라 아주 적어서 음성이라고 그러면 그것 또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근데 일반 어려운... 감기 걸렸을 때 우리가 사나흘 그냥 가만히 집에 있으면 낫는 건 아니잖아요. 낫습니다. 해열제도 먹고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아니, 낫습니다. 그 해열제라는 의미는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해열제라는 의미는 열이 많이 올라갔을 때 해열제를 먹고 열을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열이라는 건 우리 몸의 반응이거든요. 예.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의 면역력이 막 싸우게 되면은 그때 나오는 것이 반응이 열이고 뭐 기침이고 가래고 이런 콧물이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뭐 그렇게 오래 가는 건 아닙니다, 사실. 예, 현근택 부위원장 질문이 있으시죠? 하나 질문하고 싶은데요. 예. 지금 아마 교수님 말씀 중에 듣다가 생각나는 게 지금 대구가 아마 선택의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확진을 받았는데 자가격리되는 분들이 반이 넘는다 그러잖아요. 그거 하고 그럼 그런 상태하고 그다음에 지금 1인실이 부족하다 보니까 뭐 2인실이나 다인실에 넣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집에서 자가격리하는 거 하고 다인실에서 치료하는 거 하고 두 중에 선택한다 그러면 어느 게 더 낫습니까? 근데 선택이 아니라 지금 선택을 할 수가 없죠. 너무나 많으니까 자가격리를 시켜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제 1인실이라든지 이게 아니, 부족하다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얘기가 5인실, 6인실 이런 5인실, 6인실이든지 입원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걸 네. 못하는 상황이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할 수만 있다면 할 입원하는 수만 게. 있다면 입원해서 병원에서 치료받는 게 훨씬 좋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자가격리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중증으로 갈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방역당국에서 그 기준 매뉴얼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셨는데 이 기준이 의사 선생님들이 보고서 하시는 기준이 아니라 지금 보건소 직원들이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적어도 의사 선생님이 판단을 해서 이분은 아주 경증이고 며칠이 지나도 아주 바로 돌아가실 분은 아니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보건소 직원이 아니라 적어도 의사 선생님이 판단을 해서 틀릴 때 틀리더라도 모든 진단이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사 선생님이 판단을 해서 그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보건소 직원이 너무 지금 대구가 환자가 많아서 그런데 한 직원이 16명을 관리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전화해서 열 나느냐 안 나느냐 물어보는 정도에 그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전국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가서 그 판단이라도 잘 해주시면은 굉장히 좋을 그러니까 한마디 말하면 지금은 이제 순서대로 뭐 병원을 가는데 그게 아니라 어쨌든 증상별로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응급실에 가면은 새치기 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위급한 사람이 먼저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도 500~600명, 뭐 1000명이 있어도 그중에 진짜 위험한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은 유전자 진단만으로는 안 되고 뭐 적어도 의사 선생님 여러 가지로 판단해보고 혹은 또 CT를 찍어도 폐렴 증상이 있다 그러면 본인이 아무리 증상을 못 느낀다 할지라도 입원을 먼저 시켜야 되는 것이죠. 예, 차정 교수. 예,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 지금 그 확진자 수가 1,300명 가까이, 1,300명 아까 넘는다고 아까 제가 들었습니다만 지금 이틀 전 같은 경우에 대구의 확진자 수가 한 600명이 넘었을 단계에 이 지금 그러니까 이 확진자들 중에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이 전체 한 54%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대구에서 지금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마 대구에서 병원 시설에서 지금 그러니까 입원하고 계신 분들은 그 비율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자가격리되는 분들이 상당수의 비율로 지금 늘어나고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지금 이 집에 계시는 그러니까 확진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이 지금 거의 정상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상당한 아마 환자들 스스로가 상당한 아마 이 심리적 공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거는 이 치료에도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그 집에 자가격리를 한다는 이야기는 집에 또 가족들이 있잖아요. 가족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접촉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거기 또 감염의 우려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그렇다고 한다면 대구에서 별도의 병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아니면 뭐 가건물 하나 급하게 지어서라도 별도 그 이 지금 병상을, 그러니까 이 임시적으로 조금 빨리 만들어서 그렇게 격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요? 그게 좀 안 그런 것이, 저희가 그 중국에서 잘 보셨다시피 체육관 안에 그 많이 침대를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게 과연 격리라는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집에서 자가격리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기 집에서 편안하게 간호도 받으면서, 또 증상이 없거나 아주 약할 경우는 그렇게 전염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지금 1,300명 중에서 50% 이상이 집에 있습니다. 근데 집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게 갑자기 하루 이틀 만에 사망하시는 경우는 진짜 드물거든요. 어저께 그 마지막으로 우리 번호로서 마지막 사망하신 13번 환자 같은 경우 하루 만에 돌아가셨는데, 이런 분들을 찾아내야 되는 게 우선적으로 고령이시거나 전에 그 여러 가지 병력들을 보면은 기저질환이 있거나, 혹은 여러 가지 그 의사 선생님이 판단하기에도 좀 중증으로 갈 위험이 있다 그러면 먼저 선별해서 먼저 입원시키고, 또 대구 경북 지방에 만약 입원실이 없다 그러면은 다른 데라도 가서 타시더라도 가서 입원을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다 차 있는데 아무리 중증 환자가 나온다 할지라도 지금 입원을 시킬 수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가격리라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많아지면은. 이 경증 환자, 중증 환자를 구분하는 것, 그리고 분리 대응하는 게 매우 중요한 요체가 되겠는데요. 자, 당국의 발표를 잠깐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예, 지금 신천지 그 관련해서 대구의 여러 가지 조치들로 인해서 대기 중인 환자들이 또는 대기 중인 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일단 대구에 있는 전문가들, 또 대구광역시 담당자들, 또한 우리 그 방역과 관련된 전문가들하고 계속 논의를 통해서 그 전달 체계와 관련된 어떤 개선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역시 이제 경증, 중증 분리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내가 중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득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거의 증상이 약할 경우에 의사 선생님이 판단을 하시게 되면은 그것은 경증이고 괜찮다. 하루 이틀 정도 지나도 그렇게 위험해질 수 없. 왜 그러냐면 젊은 사람들 10명 중에 다 8명은 아무 증상도 없이 또는 약한 증상으로 끝나는 병이거든요. 일단 불안해서 다 내가 중증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의사 선생님이 보고 판단하면 충분히 이것은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보건소 직원이 전화해서 물어보면 다 중증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열 많이 난다고 얘기하지만 열이나 재고, 맥박 재고, 호흡수, 뭐 혈압 이런 것만 의식 수준 다 멀쩡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 기준에서 경증이라고 된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위험한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폐렴이라는 것을 자기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인 폐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했을 때 경증이라고 했으면은 경증이라고 믿고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고, 또 그 10명 중에 2명이 그럼 다 사망하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건 20% 아닙니까? 사실 우리나라 지금 사망률이 높아 보이긴 하지만 이것은 그 청도 대남병원에서 대부분 사망하신 거고, 일반적으로는 0.5%에서 1%까지도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경증이라는 그 개념 정립, 또 의사 선생님의 이 진단, 이것이 지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청도 대남병원 사례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사망자가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을 것 같기도 한데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사망자 특징에 관련해서 브리핑한 내용 잠깐 들어보시죠. 확진 환자의 가족, 동거인이나 지인 간의 소규모 전파가 일어나며 사망 사례는 대부분 기저질환이 있거나 신체 상태가 취약한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이 경미한 발생 초기부터 전파가 일어나고, 또 굉장히 밀접한 닫힌 공간에서의 밀접한 접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확산 규모가 커지며, 대부분 경증이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중증 또는 심각한 상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저렇게 사망자들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교수님 역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취약한 경우가 되겠죠. 예, 대부분 사망하는 경우들이 기저질환이 있고 대부분 고령이고 젊은 사람들은 사실 사망하는 경우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또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높기 때문에 중증, 경증만 잘 판단을 한다면은 사망률은 0.5% 훨씬 이하로도 떨어뜨릴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이게 이제 들려오는 말씀들 중에 이 앓고 지나가면 그 폐섬유화가 진행이 되고 특징 그 증상 중에 하나가 그 진행된 폐섬유화가 완치되더라도 원상 회복이 안 된다 뭐 이런 취지의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 불안해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독감 환자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면역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독감을 아무리 심하게 앓아도 폐섬유화가 잘 안 되지만 폐렴으로 간 이후에 여러 가지 삽관 등의 그 산소호흡 치료라든지 에크모 같은 데 장기간 있으면은 폐섬유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럼 그다음에 폐 기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앓고 지나가게 되면 대부분의 보통의 환자들은 다 완치되고 아무런 후유증이 없고 이런 것들은 예후가 좋다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 여러 가지 그 환자들의 앓고 지난 다음에 여러 가지 질환들이 나타날 수 있느냐 없느냐. 특히 폐섬유화를 계속 하시는데 물론 고령층에서는 원체 폐 기능이 나쁘기 때문에 한 번 앓고도 사망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누구에게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중증으로 앓고 넘어가느냐, 어느 정도 치료 기간이 오래되느냐 하는 것의 문제이지 모든 사람이 한 번 이거 걸렸다고 해서 폐섬유화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섬유화로 진행됐다가 원상 회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시 돌아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예. 네. 어제 뭐 지역의 톡방에 보니까 그런 게 많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호흡을 10초 동안 참을 수 있으면 뭐 폐섬유화 자가진단법. 자가진단법 해서 10초 동안 참으면 괜찮고 참는 게 좀 어려우면 뭐 증상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자가진단에서 굉장히 톡 많이 돌고 이랬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뭐 전혀 맞지 않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보통 감기가 걸렸다고 그거 그렇게 숨이 잘 쉬어지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기침도 나고 제대로 숨이 안 쉬어지기 때문에 기침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10초 참으면 기침이 팍 나오겠죠. 일반적인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 혹은 라이노 바이러스, 뭐 아데노 바이러스 같은 일반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들인데요. 그거랑 구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방식을 취하든지 초기 증상으로서는. 그것도 일종의 가짜 뉴스 같았습니다. 그 한참 SNS 상에서 돌았는데요. 예. 지금 확진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걱정이 많이 있는데 또 하나 우리가 짚어봐야 될 부분은 과연 이제 우리의 역량이 충분히 감당할 만한가 하는 것입니다. 교수님, 중국의 인명피해가 그렇게 늘었던 것은 우한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이 붕괴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도 확진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이 급증하면서 과연 우리 그쪽 지역의 의료 시스템 괜찮은가 걱정이 하나 있고요.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에 우리나라가 감당할 만한가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한 상황하고 많이 다른 것이 우한이라는 데는 원인 모르는 폐렴 환자들이 갑자기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는 과정 중에서 의료 시스템이 붕괴된 것이고요. 우리는 또 다른 것이 이 신천지라는 돌발 상황이 발생해서 많은 환자가 발생됐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의료 공백이 생긴 것인데 우리는 이 목표가 있습니다. 지금 신천지라는 이 환자들을 다 잡는다면은 완전히 청정 지역이 될 수 있는 청정 국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 완전히 고비죠. 지금 이것을 빨리 대구 경북에서 멈추게 한다면은 우리가 진짜 모범 사례국으로 청정구역으로 만드는 모범 사례국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만약에 지역사회 전체로 대구 경북 지역 이외에서도 많은 환자가 발생한다면은 결국은 뭐 이 봉쇄 작전, 봉쇄 전략은 포기하고 그다음에 완화 전략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진단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환자가 많이 생기고 마치 우리나라만 많은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이거는 좀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교로 일본 같은 경우는 전혀 진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숫자도 적고 사망했어도 그냥 폐렴으로 진단하고 이 코로나19로 진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일본은 완전히 만연돼 갖고서 그 국민들이 전부 이거 노출될 수 있는 반면에 우리는 여기서 막는다면은 다른 지역까지는 안 갈 수 있는 그런 다른 점이 있죠. 예.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 신천지 교회라는 그 특수성 때문에 대구 경북에 지금 환자들이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고 의료인력 시설, 병상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미스매칭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중에는 상당히 환자 수는 많은데 병상과 의료진은 부족하고 나머지 타 지역은 환자 수는 상대적으로 적고 그 관련된 의료진이나 병상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거와 관련해서 대구시장이 서울 시장, 경기도지사, 경남도지사, 울산시장한테 SOS를 치고 이 과정에서 또 서로 간의 의견이 잘 안 맞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이 좀 논란이 일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질병관리본부가 딱 컨트롤 타워가 돼서 여기 대구에 있는 몇몇 환자들은 가면 지금 이 경기도에 있는 공공병원 어디에서 좀 받아주라. 이런 식으로 전국의 병상시설을 어차피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그 의료당국은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현황을 보면서 이 조금 그 전체 컨트롤 타워에서 이렇게 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지금 안 돼 있습니까? 아니, 그거는 지금 심각 단계이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는 총리가 명령을 해서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될 부분이죠. 사실은 지자체의 입장에서 보면 그 이해가 갑니다. 자기 지자체에 언제 환자가 이렇게 폭발할지도 모르는 거를 예비를 해야 되는 것은 지자체의 입장이고요. 정부의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이것을 균등이라기보다는 하여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왜 그러냐면 치료가 되면 나갈 수 있는 것이기, 입원하면 병상이 차지만 치료가 되고 완치가 되면 그 병상을 비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있는 병원에 중증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방에. 예. 이 환자들을 어떻게 할까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총력 대응 체제에 나서고 있는데요. 정치권도 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죠.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들 모여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조금 전에 대화가 끝났는데요.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규 기자. 네, 국회입니다. 합의문이 나왔습니까? 네, 조금 전에 합의문이 나왔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들의 대화는 오후 3시부터 4시 40분까지 100분 정도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대응 상황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대책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는데요. 먼저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은 코로나19가 엄중한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초당적으로 국가적 역량을 모아 총력 대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무엇보다 추경에 대한 빠른 편성에도 공감했는데요. 감염병 대응과 민생 지원을 위해서라도 과감하고 신속한 추경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 차원의 코로나19 대책특위와 정부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고요. 또 방역 최일선에 헌신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들을 위해 인력과 병상 등 시설과 장비도 집중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대화 시작 때 문 대통령은 코로나 특위와 코로나 3법 통과에 대해 국회에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며 추경안도 최대한 빨리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전례 없는 대통령의 국회 직접 방문에 감사하다며 예산 뒷받침 등 지원을 위해 여야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는데요. 하지만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이번 위기의 배경은 정부 대응과 초동대처 실패라며 대통령과 총리 등 정권 전체가 너무나 아니라고 성급했다고 쓴소리를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을 향해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이 도리라며 가장 먼저 할 일은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경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 뉴스 최영규입니다. 예, 최영규 기자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들의 대화 내용 전해주었는데요. 최경철 의원, 네. 역시 이제 야당에서는 황교안 대표 또 쓴소리도 했군요. 황교안 대표 오늘 좀 강하게 몰아붙이신 것 같습니다. 네. 또 대통령이 좀 오늘 국회에 대해서 예우를 하는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국회에 오늘까지 하면 6번을 가신 겁니다. 네. 취임 후에. 그런데 이렇게 많이 국회를 찾은 그 대통령이 사실 없어요. 그리고 또 이번 사안도 경호상 의미로 따지면 청와대로 각 당 대표들을 모시는 게 경호상으로는 편한데 대통령께서 직접 움직이셨다는 건 일단 국회에 가서 좀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을 예. 보였습니다. 국민들께 송구한 모습도 있고. 한데 황교안 대표는 오늘 좀 강하게 물에 붙이셨어요.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그 많은 비판이 쏟아졌던 뭐 기생충 제작진과의 그 모습까지 황 대표께서 말씀하셨어요. 예. 그리고 인적 쇄신 또 말씀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외교부 장관 경질해야 된다.
오늘 강하게 밀어붙이셨는데 대통령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확답을 하지 않으셨고 사과 예. 부분에도 확답을 하지 않으셨는데 어쨌든 황 대표가 여러 가지 좀 양보를 해서 오늘 4개 항에 합의문을 만들고 결국 좀 추경에 대해서 국회가 속도를 낼 수 있게 된 점은 오늘 대통령께서 국회에 가셔서 좀 성과인데 그러나 야당 대표의 말을 청와대로 돌아가셔서 좀 곰곰이 생각해 보셔서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은 없었는지 그렇다면 그 말을 다시 한번 곱씹으셔서 다음번에는 이제부터 정책 실패 없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정책을 이제 연달아 좀 내실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좀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최종 교수 시의적절한 회동이었습니다.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좀 더 이런 모임이 좀 더 예. 일찍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뭐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이례적으로 또 국회에서 네. 모여서 이래 지금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서 이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자는 그러한 합의를 한 것은 뭐 저는 당연한 거라고 보고요. 사실 이 감염병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이 뭐 그 과거 이전에도 뭐 감염병들은 있었겠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에 닥친 아마 최대의 국가적 재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이 상황에서는 여야라는 그러한 뭐 진영의 그런 뭐 득실 이런 부분은 다 초월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그러니까 뭐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한다면 오늘 여야 이 지금 이 정치권이 합의를 한 부분은 정말 다행스럽고요. 그 중에서도 지금 무엇보다도 지금 시급한 것이 지금 추경 아니겠습니까? 네. 추경 규모가 뭐 약 20조까지 간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문제는 지금 3월 임시국회가 3월 17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물론 뭐 임시국회를 더 늘릴 수도 있지만 지금 총선 일정 예. 때문에 또 늘릴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그 이 규모가 한 20조 정도 된다고 한다면 정부 입장에서도 이 추경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어디다 쓸 건지 용처를 만드는 부분도 빨리 시간이 촉박할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넘어왔을 때 국회에서 심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마 여야 모두 밤을 새워서라도 이걸 처리한다는 그러한 자세로 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합의문 전체적으로 뭐 다 아직 보시지는 못했겠지만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뭐 감염병 사태에 대한 직접적인 그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추경에 대해서도 필요성은 다 인정을 하는데 감염병 대응하고 민생 피해에 대해서 직접 지원에 필요한 부분에 좀 한정해서 하자라는 취지에 아마 그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대충 어느 정도는 공감에 이른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인적 쇄신 부분은 사실 대통령께서 각 그 부처별로 사실 보건복지부 하면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는 보건복지 분야에 집중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거나 대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마치 이제 외교부 장관 역할도 하고 그러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인의 사과 내지 발상의 전환이 없는 한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문제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이 부분은 대통령께서 좀 신중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현근택 부위원장. 네, 뭐 말씀처럼요 시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국회에 직접 찾아가는 어떤 그 형식도 되게 중요한데 지금 어쨌든 야당 입장에서는 아마 두세 가지 얘기한 것 같아요. 중국을 왜 일찍 차단 안 했느냐, 그다음에 뭐 장관들 경질을 해라 한 얘기는 있지만 그래도 뭐 사실은 추경이 우리 메르스 때도 추경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아마 6조 조금 넘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물론 금액이 안 나왔습니다만 뭐 20조 정도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결국은 추경 가장 속도가 중요합니다. 지금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 부족하죠. 그다음에 시설도 부족합니다. 병상도 부족하고 그러려면 결국은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결국은 해결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뭐 어쨌든 여야가 합심해서 이 위기를 넘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결국 정치적인 이제 공방이 흐를 수 있는데 이 아마 코로나에 대한 대책은 여야 없이 아마 국민의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에 대한 거기 때문에 협심해서 추경을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 국회 역할인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 회동 내용 짚어봤습니다.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신천지 관련성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명단을 제출했는데 빠진 부분이 있고 또 내라고 했는데도 좀 다르고 이런 와중에 이만희 총회장이라는 사람은 또 편지만 냈습니다.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걸까요?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합니다.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좀 확실하게 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쉬움이 큽니다.
명단을 제출했는데 부산의 확진자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생 명단 처음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도 확진자가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이만희 총회장 여전히 행적이 지금 묘연한데 만약에 그 청도 대남병원에서 장례식장 참석했다면 뭔가 본인도 검사를 받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검사를 받았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비공개 메시지만 내놓고 있는데요. 과연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관련된 녹취를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통해서 대구 방문자로 알려진 신도는 20명이었는데 경기도의 강제 조사 결과 확보한 대구 방문자는 2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질본에서 받은 20명과 경기도가 강제 조사로 확보한 22명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새로 저희가 확인한 22명 중에서 20%에 가까운 6명이 유증상자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신천지교회 신도들 9,334명 중 기침, 발열 등 유증상자 1,299명에 대한 검체 채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주말 내에 결과가 집계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집계 중이나 이들에게서 확진 환자가 나타나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천지교회 전체 신도 24만 5천 명과 교육생 6만 5천 명 등 총 31만여 명의 신천지 신자 명단을 확보하여 지자체에 배포하였습니다. 대략 3분의 1에 해당되는 11만 명이 확인되었으며 그중 파악된 유증상자 1,638명은 즉시 자가격리 조치하였고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최경철 의원, 이만희 씨가 전면에 나서지 않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한마디로 겁나서 못 나서는 거죠. 왜냐하면 불과 몇 년 전에 유병헌 씨 사례를 잘 봤거든요. 유병헌 씨 사례를 보면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이 사실 뭐 좀 보이는 것이죠. 책임이 너무 크게 자신한테 돌아올 것이다.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밖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분이 밖에 나오지 않고 못 빼기는 지금 상황이 도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대구시에서 신천지에 대해서 고발하겠다. 예. 그리고 그 이재명 지사도 신천지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처분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분이 법적 처분에 있어서 물론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는 불가피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무 큰 사건이 터졌고 지금 많은 생명들이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고서는 감염원이 중국인 것이 확실해졌고 그리고 감염 확산원이 신천지인 것이 확실해졌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감염원인 것을 밝혀냈고 신천지가 감염 확산원인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감염 확산원인 신천지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자는 누구시냐? 바로 이만희 교주다. 그러니까 이 교주께서 지금 나오시지 않으면 결국에는 공권력이 들어갈 날이 초일기에 들어갔다. 지금 하루라도 빨리 나오셔서 조사에 협조하시는 것이 신천지를 위한 길이기도 하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보호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예. 최정 교수, 네. 지금 가평 쪽에 이만희 씨 별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지금 뭐 보도에 의하면 24일 날 뭐 인근 주민들은 뭐 이만희 그 총회장이 그 뭐 교주라고도 부르죠. 그러니까 뭐 가지치기 하는 걸 봤다는 사람도 목격담도 지금 나오는데 그게 지금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아직까지 뭐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지금 나오는 모습이 예, 그 저게 가평 아마 별장 지금 모습인가 봐요. 이만희 씨의 그 별장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지금 그 얼마 그 며칠 전에 이 그 신천지 그 이만희 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분이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저 장소를 또 특정해서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요. 자, 그런데 지금 일단 신천지와 관련해서는 어제 이 지금 신천지 때문에 피해를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 이 그러니까 지금 그 이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라고 해서 이 검찰에 이 지금 이 이만희 총회장을 여러 가지가 이게 그러니까 그 감염병 예방법 그리고 또 뭐 횡령 뭐 이런 혐의로 이 고발을 했는데 이례적으로 수원지검에서 하루 만에 사건을 이 지금 배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지금 보도 놓은 걸 보면 검찰은 지금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서 이 감염 예방법상
이 지금 그러니까 이 혐의가 있다. 그래서 강제 수사에 나서기로 했답니다. 그 혐의라는 것은 이 지금 신도들의 명단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지금 이 지금 그 역학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 때문에 그 지금 일단 강제 수사에 착수한다고 지금 일단 보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만희 총회장의 소재 자체는 아마 사정당국이 나선 만큼 조만간 파기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현근택 대변인, 그 신천지 교인들은 무슨 궁전이라고 부른다고 하던데 얼핏 보기에도 규모가 상당히 커 보이네요. 별장이라고 하기에는. 네네. 결국은 아마 뭐 어디에 있는지 여러 가지 설은 있습니다만 아직 밝혀진 건 없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명단을 허위로 제출했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진술을 허위로 했거나 이 부분들이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본인들은 아마 스스로 나서기 싫을 것이고 당연히 본인이 신분이 노출되는 게 뭐 두렵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뭐 지금은 사실은 아마 선택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아마 검찰이든 뭐 법무부에서 지금 강제 수사를 지시했고 그렇다 그러면 뭐 강제 수사 순서는 아마 결국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 지난번에 아마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거밖에 확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전국 거를 확보하려면 결국은 본사 압수수색을 해서 뭐 지웠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포렌식해서 확보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과 지금 임의로 제출한 지금 명단 사이에 지금 차이점이 많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뭐 정치인이라든지 아니면 유력한 뭐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유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뺀 거 아니냐. 그다음에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저는 뭐 본인이 선택하든 안 하든 강제 수사는 피할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더욱 이러기 전에 본인이 스스로 직접 나와서 자료도 제출하고 그다음에 신도들한테 적극 임해라, 조사에 사실대로 임해라.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아마 그게 아마 본인의 앞으로의 행보에도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신천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면서 미래통합당은 그전에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이름을 신천지가 지어줬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곤혹스러웠죠.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고발 기자회견한 내용 잠깐 들어보실까요? 미래통합당은 신천지 교주로 불리는 이만희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로 하고 오늘 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이만희의 신병 확보를 위해 출국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새누리당 당명을 본인이 지어줬다는 이만희의 거짓 발언은 그 자체로 새누리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을 역시 승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의 당명을 이만희가 장명했다는 허위 사실은 곧바로 미래한국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장 부위원장, 이만희 씨가 새누리당 당명을 내가 지어줬다라고 발언한 사실을 확인을 한 모양이죠? 그러니까 직접 확인을 하진 못했고요. 그 모 방송사에서 2017년도에 신천지 교인이었던 분이 이만희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 설교를 했다라는 말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자체가 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새누리당이라는 당명은 2012년도에 공모 절차를 거쳐서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만희 씨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저런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마치 미래통합당이 신천지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여러 카페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고 또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범위를 넘어선다. 예. 사실은 이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이르기까지 검토가 돼야 되는데 뭐 기본 구성 요건 때문에 그렇게 못했고요.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고 예. 저 부분은 이제 이만희 씨가 밝혀주기를 일단 고대합니다. 예. 지금 저런 부분들은 부담스러운 부분이죠. 최경철 의원. 네. 그렇겠죠. 뭐 어쨌든 저 부분은 법적으로 이제 가려질 부분이 됐고요. 이만희 씨가 이렇게 연쇄적으로 고소를 많이 당하게 되면 결국엔 자기도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너무 많은 사건에 대해서 얽매이게 되면 빨리 나와서 해명을 하는 게 좋겠는데 이만희 씨가 제가 볼 때는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오면 더 손해가 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속된 말로 잠수를 좀 타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하는 데 좀 애를 먹을 것 같습니다. 예.
현근택 대변인. 네, 잠깐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사실은 이게 아마 고소는 뭐 이게 명단을 지어줬다 이런 것보다 SNS에 논란이 되는 거는 이제 신천지라는 뜻과 새누리라는 뜻이 예. 비슷한 거 아니냐. 신, 새, 누리, 세상. 예. 사실 의미가 비슷하다는 게 있고 저는 아마 이제 고소는 성립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새누리당이 있거든요. 다른 이미 등록되어 있는 정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승계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승계했다고 해서 동일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 보수 통합됐고 여러 군데서 이렇게 했다 이러기 때문에 완전히 동일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명칭 이미 이름을 쓰는 정당이 있고 그다음에 새누리당 이후에 자유한국당 그다음에 또 이제 다른 정당과 합쳐서 지금 이제 뭐 미래통합당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뭐 정치적인 행위의 의미는 있는데 법적인 의미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엄밀히 따진다면은 미래통합당이 새누리당의 그 어떤 승계했다라고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미래통합당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천지라는 데가 사실은 2017년도에 대법원에서 반사회적, 반인륜적 집단이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하고 연관짓는 자체가 어떤 사회적 명예, 사회적 평가가 훼손된다라는 취지의 고소입니다. 예. 예, 지금 신천지 이만희 지금 총회장의 우리가 거치와 관련해서 행방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지금 신천지가 오늘 오후에 또 지난 일요일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오늘 자신도 온라인상에서 자신들 입장을 다시 한 번 더 밝혔습니다. 예. 강하게 밝혔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신천지를 향한 마녀 사냥이 극에 달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또 이 아주 가족 핍박으로 인한 성도가 죽음에 이르게 됐다. 이러면서 지금 신천지를 향한 비난과 정오를 걷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지금 자신들에게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단지 기성교단 소속이 아니라는 게 죽어야 할 이유냐고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뭐 신천지 쪽 입장에서도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피해자의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천지 쪽에서 지금 그 신도들의 명단 부분을 공개한 데 대해서 지금 당국에서는 신천지가 아직도 여전히 뭔가를 감추고 있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상당히 이 모든 사태에 대해서 최종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이만희 총회장이 전혀 지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대변인을 내세워서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자신들의 억울함만 호소하는 것 자체가 과연 이 다수의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만희 총회장께서 조속히 국민 앞에 지금 나와가지고 이 사태를 나름대로 해결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할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발표했다는 내용은 아직 입수가 안 됐고 지난번에 신천지에서 입장 발표한 내용을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사태의 조기 종식을 위해 대국교회 성도 전체 명단을 보건당국에 넘겼지만 이 명단이 유출돼 지역사회에서 신천지 성도를 향한 강제 휴직, 차별, 모욕, 심지어 퇴직 압박까지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천지 예수교회 성도들은 당국의 방역 조치를 믿고 일상생활을 해온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피해자입니다. 코로나19는 중국에서 발병하여 대한민국에 전파된 질병입니다. 신천지 예수교회와 성도들은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라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도 인지하여 주시고 신천지 예수교회 성도에 대한 혐오와 근거 없는 비난을 자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지난번 발표 내용이고 이번 내용은 이제 신천지 교인으로 알려진 분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일이 있었죠. 이것과 관련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는 2차 성명을 냈는데요. 역시 지금 사태와 관련해서 신천지의 책임보다는 신천지가 피해자다라고 하는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신천지 감염 경로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한번 연관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아시다시피 청도 대남병원에서 이만희 씨 형의 장례식이 있었는데 여기에 참석했던 사람들, 부산 야고보 지파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부산 야고보 지파는 중국 우한에 신천지 교회를 설립하고 거기를 관리했던 그런 지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3월 기준으로 신도가 235명이었는데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 그동안에 폐쇄했다 그런 얘기를 했지만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폐쇄를 했다고 했지만 밤마다 불이 켜져 있더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런 점으로 미뤄봤을 때 중국 우한과 관련이 있는 부산 야고보 지파에서 이만희 씨형 장례식에 참석을 했고 이것이 결국은 이쪽 지역의 전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지금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 관계자들 우한에 교회가 있다 없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본인들 입으로 밝힌 녹취 우리가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많은 피해가 나왔지만 우리 신도는 한 명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이런 것으로 미뤄봤을 때 이 신천지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집단 감염이 우한 신천지에서 시작됐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좀 들어볼까요? 2월 9일입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확진자는 27명으로 방역망 안에서 코로나19가 잘 통제되고 있다고 그렇죠. 생각했을 때입니다. 근데 당일날 2월 9일날 그 부산 하단 회센터 옆에 있는 부산 야고보 지파 지성전에서 있던 일입니다. 부산 야고보 지파장인 김모 씨가 했던 설교의 내용을 제가 입수한 것이죠. 그간 신천지 입장을 정리해보면 지교회는 없다. 그리고 중국 공안에 의해 활동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신천지와 우한 사이의 관련성을 정면으로 부인해왔죠. 예. 그래서 중국 우한 신천지 교인들이 신천지 지도부, 특히 부산 야고보 지파에 의해서 실무자들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고요. 2019년 4월 우한 신천지 교인의 상황은 4월 달만 10명이 새로 생겼어요. 자, 지금 이 부분이 이제 교수님 코어 집단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우리 권준욱 부본부장도 코어 집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코어 집단 이런 표현 씁니까? 예, 일반적으로 뭐 방역에 있어서는 그런 말을 쓸 수가 있죠. 예. 이 집단에서 대규모의 환자가 발생했기 예. 때문에 일단 이 규모를 봉쇄를 할 수 있으면은 코어가 없어지는 거니까 핵심이 빠지니까 그 나머지 것은 잔불에 가까울 수 있다. 이런 개념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코어 집단을 파악하는 것 앞으로 대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자꾸 따라가는 식이 돼서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따라갈 수 있는지 또 확진자들을 계속 입원시키고 격리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증가할 것인지가 이제 관건인데요. 예. 역시 이것은 지금으로서는 봉쇄와 완화 이 두 가지 전략을 함께 쓰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갈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지만 봉쇄가 성공한다면은 완화 전략이라는 게 이제 그다지 힘을 못 쓸 수도 있는 것이 봉쇄가 성공을 한다는 의미는 확진자가 줄어들고 우리가 치료에 전념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안심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우려되는 부분은 아직까지도 이 피크가 직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변곡점이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는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예. 최정 교수, 지금 상황이 이런데도 말이죠. 신천지 쪽에서는 두 번째 발표에서도 우리가 피해자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논란이 됐던 31번 환자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내 덕택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건졌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해요. 그렇죠. 뭐 자신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슈퍼 전파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도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옮았는데 이 자신이 그러니까 좀 더 조기에 발열이 되고 증상이 나타남에 따라서 피해가 최소화된 것이 아니냐. 그 때문에 오히려 경각심이 더 커진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애둘러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이 시청자들이 이것이 그러니까 그 뭡니까 방송 인터뷰에 나오는 건데요. 이걸 보고 저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아직까지 지금 신천지 교회에서의 그 감염원 자체가 아직까지 오리무중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신천지 교회에서 상당히 많은 환자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서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된 것이 거의 분명하다고 본다고 한다면 지금 31번 환자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부적절을 넘어서서 조금 정신 상태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백수영 교수님. 본인이 물론 확진 판정을 받기 전이지만 의료기관에서 2번이나 한번 가서 받아보라고 이렇게 권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시점을 보면 이해는 갑니다. 그 시점에서는 이 영남 지역 전체가 한 명도 환자가 없었거든요. 또 자기 자신이 걸렸으리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는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예. 31번 환자가 밝혀짐으로 해갖고 우리가 이 목표를 세울 수 있고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 하는 것은 물론 맞는 말이지만 본인의 입장에서는 좀 자숙하는 것이 좋겠죠. 그렇죠. 우리가 또 그렇다고 해서 31번 확진자 때문에 많은 생명을 건졌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네. 신천지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라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과 또 경기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대구 지역의 대응에는 문제가 없는가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관련된 녹취를 좀 들어볼까요? 네. 특별한 녹취가 준비가 안 됐군요. 예. 자, 현근택 대변인. 네네.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이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온 데에는 분명히 신천지 관련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도 예. 대남병원도 역시 신천지 그렇죠.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과연 그 지역의 대처가 적절한가 하는 논란이 계속 나옵니다. 물론 이제 지금 현재 굉장히 24시간 방역에 힘쓰고 있어서 잘잘못을 따지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만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이 신천지 측이 사실은 처음부터 협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랬을 때 좀 더 강력하게 나가서 법적인 조치를 예고한다든지 아니면 이재명 지사처럼 실제로 가서 자료를 확보한다든지 이랬으면은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자료를 달라 이러다 보니까 신천지에서는 어쨌든 자료를 처음부터 계속 내놓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대구시장의 발언 중에 참 발언이 아니라 이제 문제가 약간 됐던 게 보건소 팀장이 어찌 보면 본인이 물론 그분이 잘못이 제일 크죠.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신천지 신도라고. 근데 이제 나중에 확진이 되니까 명단이 나오니까 이제 본인 스스로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이 뭐냐면 이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문제 삼을 수 없다 이러셨어요. 그때 사실은 안 된다. 예전에 이제 메르스 사 때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징계를 했거든요, 공무원들이. 왜냐하면 방역에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본인 스스로 그걸 밝히지 않으면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물을 수 없다. 그다음에 처음에 신천지 얘기 나왔을 때도 조금 우리 신천지 이러면서 물론 지금 SNS 보면 여러 가지 돌아다니는 건 있습니다만 약간 감싸는 듯한 게 보이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좀 망설이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 물론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초기에 신천지에 대한 대응에는 분명히 저는 아쉬움이 좀 있다라고 봅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방역에 대한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해당 지자체장이 지는 거죠. 나라는 대통령이 지는 거고 해당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발언의 그 뉘앙스가 어떤 거냐면 일부러 고의로 적극 대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지사 같이 적극적으로 가서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자료를 갖고 나오시는 분이 있는가 반면 법률적으로 따져볼 분이 있습니다만은 또는 법률을 준수해서 법 테두리 내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있는 거고 이거에 대한 평가는 추이하는 것이지 일부러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라는 보는 시각은 저는 상당히 정치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조금 더 추가를 하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방송에서 처음에 나와서 또 얘기했는데 물론 이제 이재명 지사처럼 직접 가서 갖고 올 수도 있지만 그거는 굉장히 이제 적극적인 본인의 의지가 필요해요. 근데 공문을 보내서 저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예전에 우리 박원순 시장도 무슨 처리할 때 그렇게 했는데 계속 공문을 보내는 거죠. 명단을 제시하라. 그러면 사실 제시를 안 하면 그게 법 위반이 돼요. 근데 가만히 예를 들어서 그냥 제시해 주십시오. 이거는 법으로 문제 삼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공문 같은 거를 하루에 10번씩 보낼 수 있잖아요. 명단을 제시하십시오. 근데 제시를 안 하면 회피하는 게 되거든요. 회피하게 되면 그 바로 이제 감염법 위반이 되면 공문을 보내고 제시 안 하면 우리가 고발하겠습니다.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강력하게 나갈 필요가 있었는데 그렇게는 안 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거죠. 예. 자, 이 정도 하고 마스크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좋아질까 마스크 살 수 있다더니 여전히 재고 없음 헛걸음하게 됩니다. 어디서 꼬여 있을까요? 마스크 찾아 산만리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내일이면 좋아질 거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마스크 사유가 쉽지 않습니다. 우체국, 농협, 마트 그리고 약국 오늘 전국에 55만 개 반값으로 공급을 했는데 수도권에서는 여전히
사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울 도심은 아직 없다고 하고요. 어떤 약사분은 매일같이 찾아오는 시민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드리고 싶은데 없습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참 마음이 아픈 일이죠. 홍남기 부총리 사과했는데 또 정세균 총리 사과합니다. 계속 사과만 하고 있을 일인가요? 언제나 좋아질까요? 왜 이런 걸까요?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녹취 좀 들어볼까요? 정부에서 저러는 거 그거는 지금 아직 안 들어오고 오늘 오후 늦게는 안 들어온답니다. 저녁에 아무튼 나온다 했는데 아직 안 나오고 이제 아무래도 오후에 저녁에 나온대요. 안 들었어요. 몰라요. 저희도 예측을 못해요. 나라에서 발표를 먼저 그렇게 해가지고 며칠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전화 하루에서 10분 받는데요. 진짜 우리 지침이 내려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확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정부가 공적 유통망을 통한 마스크 공급을 발표했지만 약속드린 시간과 물량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미리 설명드리지도 못해 매장을 찾은 국민 여러분들께 불편과 실망을 드렸습니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권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마스크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공권력을 가진 모든 정부기관이 나서도록 합시다. 그래도 부족하다면 더 강력한 공급 방안도 검토해 봅시다. 예, 마스크 문제 참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닐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현근택 대변인 지난번에 마스크 좀 쉽게 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동네가 어딘가. 저도 좀 이제 사과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이게 좀 쉽게 산다. 그 과도하게 공포를 조장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그게 제가 보니까 지역마다 분명 차이가 있어요. 예, 그래요.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서 특히 이제 대구라든지 이런 데서는 저희들 언론에 보듯이 이거 살려고 굉장히 줄도 길게 서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데는 뭐 있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말씀처럼 지금 정부에서 공급하는 거는 지역으로 먼저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서울 같은 데는 또 산다고 했을 때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 있고 저도 또 지역에서 약사회 회장님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약사 본인들이 쓸 마스크조차도 갖고 간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이니까 왜 저거 안 파냐 이런데요. 그럼 본인들 쓸 거조차도 지금 시라든지 아니면 얻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어쨌든 약간 뭐 마스크 사는데 문제 없다라고 발언한 거는 어쨌든 그거에 좀 불편하게 생각했던 데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신천지 관련해서 이렇게 확진세가 늘어나기 전만 해도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진정세로 접어드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나올 때 그때 한참 전문가들께서도 이런 정도라면 굳이 일상생활할 때는 마스크 안 써도 된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스크 여유가 있구나. 또 안 써도 되니까 많이 준비 안 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중국도 보내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대중교통수단 같은 것 이용할 때 마스크 안 쓰면 그 사람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보아요. 예, 뭐 기관 같은 데도 전부 마스크 쓰고 다니게끔 되어 있고요. 실내는 특히 그렇죠. 예. 근데 다만 한 가지 좀 안심이 되는 부분도 있는 부분은 실제 우리가 대중교통기관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상황인데요. 실제 중국의 역학 데이터를 보면은 대중교통, 즉 지하철, 뭐 버스 이런 데에서는 그다지 많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즉 이 감염력이 굉장히 강하고 전파력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손만 잘 씻으면은 실제로는 이 버스나 지하철 안에 그렇게 지금 환자가 많은 상황은 아니라는 걸 뜻하는데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의 정서로 보면은 어디서 만날지도 모르고 어디 누가 있는지 다 의심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특히 자기가 좀 증상이 있을 때에는 밖에 나가지도 말고 좀 쉬고 꼭 나가야 된다면 마스크도 꼭 쓰고 또 특히 이 KF80 이상을 꼭 써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안 주게끔 하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마스크라는 것이 예절에 가까운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사태가 지나고 나면 우리 국민들의 위생관념이라든지 시민의식도 한 단계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손 씻는 사람들 정말 많아졌고요. 또 기침 예절도 이제는 뭐 아주 어린 애들도 이제는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지난번에도 메르스 사태 때 일어났던 이제 부작용이 아니라 좋은 작용, 선작용인데요.
이 손 씻기 이런 것들을 잘 하면은 우선 수인성 전염병이 굉장히 많이 줍니다. 예. 그리고 이 결막염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숫자가 줄어듭니다. 이건 평소에 손을 잘 씻고 위생 관리를 잘 한다면은 이런 걸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예. 지금 호흡기 전염병이기 때문에 더 어렵긴 하지만 역시 이 개인 위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힘든 순간을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지만 또 이런 시간을 겪고 나면 또 분명히 유익이 있지요. 근데 윤기찬 부위원장 지금 마스크 이런 전체적으로 수급 불안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까? 물론 폭발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이제 확진자 수가 늘은 부분도 있고요. 그만큼 이제 국민들의 불안감도 커진 거고 또 마스크 관련해서는 사실은 미리부터 준비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식약처가 관할 부서인지 몰라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많이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마스크 말고 면으로 만든 마스크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인터넷상에서는 상당히 설왕설래가 있어요. 한번 여쭤보죠. 예, 그래서 제가 그 식약처장께서 사실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공식적으로 답변을 내놓되 만약에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 그러면 국가에서 헌금 마스크를 상당히 뭐 한 분한테 한 2장씩 공급을 하게 되면 따로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비상시에 쓸 수 있는 이렇게 대비책을 세워놓고 그다음에 이제 마스크는 마스크대로 또 유통 과정을 또 조사하고 또 공급하고 이렇게 대응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저 아이디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위기 상황이 되니까 지금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제 논문을 하나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마스크는 면이지만 그 면 안에다가 필터를 끼워서 쓰면은 필터라는 게 사실 살 수는 있는 것이거든요. 뭐 이 법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팔 때는 식약처의 이 사용 허가를 의약부 외품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이 필터라는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사실은 바이러스라는 게 사이즈를 갖고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미세먼지도 뭐 거의 사이즈 갖고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양전하라고 그래서 이 플러스가 되면은 바이러스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마이너스라는 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그 필터를 장착을 하면은 면 마스크라 할지라도 바이러스 자체를 잡을 수 있다 하는 개념인데 이것도 상당히 뭐 이론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지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서 지금 팔 건지 아니면 개인들이 만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이 비말만 갖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면 마스크의 약점은 비말이 만약 묻었을 때 과연 방어가 되느냐 하는 것은 면일 경우에는 젖어 들어오기 때문에 통과를 하게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약한 부분이 있고 실제로는 이 개인 위생만 자기가 위생적으로 잘 사용한다면은 이 KF 마스크 같은 경우 잘 쓰고 벗을 때 잘 사용하면은 몇 번 쓸 수도 있겠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이 이제 이게 양전화 필터 같은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구조가 망가지면은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일단 그 마스크의 중간을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다시 쓸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 쓰고 벗고 그러면서 마스크를 만지고서 몇 번 쓰고 벗겠다 하는 것은 좀 넌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차정 교수. 저는 뭐 이 마스크 이번 공급 그러니까 대란과 관련해서 일단 뭐 정부 당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 당국 입장에서는 뭐 하여튼 코로나19 사태가 이렇게 심각할 줄 몰랐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중국에서 저렇게 이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마음 자세를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며칠 전 그 이 마스크 제조업자가 인터뷰를 한 걸 보니까 지난 1월 달부터 한 달 사이에 중국의 그 수출 물량이 마스크가 6억에서 7억 개 정도를 물량이 나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완전 뭐 정부가 뒤늦게 지금 수출 물량을 통제해서 지금 10%대로 지금 잡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90%가 시중에 앉아 풀리게 되면 마스크의 이 공급 대란은 아마 자체적으로 아마 풀릴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정부가 또 이 마스크가 상당히 수급에 비상이 걸리니까 바로 내일 당장 공급이 될 것처럼 공적 사이드에서 뭐 농협이나 우체국이나 될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2, 3일 정도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당국자들이 몰랐다는 부분들은 일종의 탁상행정이라는 차원에서 비난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좀 뭐 이 사후약 방문의 성격이긴 하지만 이러한 감염병과 관련해서 사태가 이렇게 터졌을 때는 이와 관련된 물품을 미리미리 정부 사이드에서 준비하는 그런 노력들이 다음번에는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짚어야 될 부분이 오늘 지금 그 이 온라인
중고 그 판매 사이트에 예. 지금 대량으로 지금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뭐냐면 싸게 마스크 공급하겠습니다. 사십시오. 예. 이런 물량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왜 근데 중고 매장에? 왜 중고 매장이 예. 나오느냐? 아마 지금 이 매점 매스를 내놨던 마스크 중간 도매업자들이 예. 그걸 갖고 있다가 지금 정부가 지금 수출을 안 한다고 하니까 지금 싸게 800원에서 1,500원을 풀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팔려고 하다가 이 물건 자체를 상당히 자기들이 아마 구매한 가격보다 더 낮게 지금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아하. 긴급해서 지금 중고 사이트에다가 대량으로 지금 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 지금 네티즌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물건 절대 사지 말자. 우리가 사주면 저 사람도 다시 폭리치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예. 이 꼰대를 보여줘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심지어는 식약처나 국세청에서 그 지금 내놓은 게시한 사람들을 추적해서 예. 분명히 조사를 해라. 네. 공정거래의 여러 가지 절차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 예. 저는 막 관계당국에서는 이런 이 국민들의 의견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사들여 놓은 것 때문에 부족했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예. 아무튼 이 마스크 문제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정말 필요로 한 것, 그걸 구하지 못할 때 국민들이 그만큼 정부에 대한 신뢰는 떨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마스크 문제 짚어봤고요. 그다음 중국인들 입국하는 것, 이 문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청와대가 중국인 입국 금지 실효성이 없다. 조목조목 이유까지 대면서 반박했는데요. 한번 패널들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먼저 들어볼까요? 정부가 중국인 입국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최선의 대응 방안을 검토한 결과입니다.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 것이 중국 눈치 보기라는 일각의 주장은 유감입니다. 정부는 방역의 실효적 측면과 국민의 이익을 냉정하게 고려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의 어제 발표 내용 들었고요. 오늘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에서 나왔던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필요한 지원을 예산으로 충분히 뒷받침하기 위해 긴급 추경을 편성하여 최대한 빨리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핵심은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비상 상황인 만큼 신속히 논의하여 이번 임시국회에서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가적 어려움이 닥치면 여야는 항상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왔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민생 회복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조속히 추경을 통과시켜 재난을 극복을 위한 예산을 뒷받침한 일에 여야가 함께 나서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이 먼저인지 아니면 중국이 먼저인지 국민들은 진지하게 묻고 있습니다. 저는 시중의 말처럼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안 때문에 중국발 입국 금지를 못하고 있다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못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 역시 오늘 저 부분이 논란이 됐는데 최경철 의원. 네. 저 부분을 좀 정리를 청와대에서 하려고 하는데도 정리가 잘 안 되네요. 그것은 이유가 있죠. 이 바이러스의 근본적인 감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중국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 8만 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게 중국에서 종식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퍼지고 있죠. 종식이 되려면 몇 달이 걸립니다. 완전 마지막 확진자가 한 몇 달 정도의 그 바이러스 전이가 없었다는 것이 다 완전히 판정되고 난 뒤에 종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종식이 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기존에 이미 확진자가 8만 명이 가까이 됐는데 그것을 계속 막지 않고 있는다는 것은 저희가 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죠. 예. 또 우리가 지금 중국에 들어가면 격리를 시키는 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와 비슷한 조치는 취해야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결국 오늘 보십시오. 베트남에서 무비자 입국을 중단시켰습니다. 우리가 환자 많다고. 베트남 같은 경제적으로 우리의 투자를 많이 필요로 하는 곳에서도 그렇게 강한 조치를 취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글로벌 스탠다드, 국제적 기준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정부가 마냥 이것을 주장하기보다는 국제적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국민을 안심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중국에 들어가고 오가고 하는데 굉장히 불편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감염원이 나온 국가에서 지금도 계속 들어가고 나가는데 우리도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 그냥 마냥 우리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불편이라는 것은 결국 그거죠. 경제적 불편.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죽고 사는 문제에 처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요.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 청와대가 5가지 이유를 제시했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하나하나 보면서 생각을 해볼까요? 중국인 입국 금지 왜 안 하는가? 첫째로 특별 입국 절차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인 입국자를 잘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한국인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중국인보다 더 많다. 그래서 만약에 다 막아버리면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확진자 수가 갈수록 좀 줄어드는 것도 있고 이제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도 있다. 이렇게 5가지 이유를 내세웠는데요. 윤기찬 부위원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저기 청와대에서 들은 5가지 이유 중에 사실 방역 측면에 해당하는 것은 1, 2번뿐이 없어요. 근데 1, 2번이라는 게 뭐 일간지에 나왔지만 사실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상당 부분은 앱이 작동하고 있지 않다. 이런 반론이 있기 때문에 방역의 실효적 측면이란 관점에서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막는 게 맞죠. 그러나 오히려 거꾸로 국내 이익인데 어떤 이익이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런 다른 측면의 설명 없이 방역적 실효적 측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저는 한시적 그 제한 조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마찰이 생기게 되면 정부가 외교력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기 위해서 외교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거꾸로 지금 방역을 외교의 수단 내지 외교에 희생시키는 이런 하위 종속 변수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현근택 대변인. 네, 국민들이 어쨌든 중국을 전부 입국 차단해라라는 요구가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통합당에서 요구하는 건 약간 정치적인 목적이 조금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례를 보건데 예전에 우리가 사스 때 중국 입국 제한 안 했습니다. 메르스 때도 마찬가지예요. 중동에도 입국 제한 안 했습니다. 왜 안 했겠습니까? 그게 사실은 실효성이 별로 없기 때문이었어요. 지금 우리 현황을 알겠지만 앞에 얘기한 이제 중국 입국하는 게 한 2만 명 정도에서 80% 정도 줄었습니다. 지금 한 4천 명 정도로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그다음에 현재 이제 31번 나오기 전까지는 어느 통제가 되고 있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중국을 통제한다고 해서 국내에서 지금 발생되는 이런 것들 막을 수 있겠느냐. 저는 별로 그렇지 않다고 봐요. 지금 어쨌든 가장 중요한 특정 지역, 특정 집단에서의 막아가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지 중국에서는 아마 지금 출입국 관리 시스템에서도 검역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실효성 면에서 별로 없다고 보고요. 지금 눈이 나옵니다만 처음에 나왔을 때 이탈리아, 이란을 얘기 많이 했죠. 막았습니다. 전국 전면적으로 차단했는데 확진자도 많고 사망자도 굉장히 많아요. 예.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거를 시진핑 방안의 문제까지 연결하는 건 과도하다 보고요. 사실은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보기에 국내 확진자를 일단 파악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막아가는 그러니까 국내의 어떤 방역 문제에 집중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한 내용 가지고 아주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얘기를 놓고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을 좀 들어보시면 어떤 의도에서 했을까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발언을 좀 듣고 차재영 교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아니다라고 이런 걸 한 건 사실입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중국 전체에 대해서 입국 금지를 요청한 적은 없었습니다. 중국의 일부 지역에 대한 입국 제한은 건의가 있었습니까? 네, 그 후베이성에 대해서 입국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걸 요청했습니다. 변호사협회에서는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서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계속 건의를 해왔죠. 네. 중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지금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까?
우선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대한의학회보다는 감염학회가 훨씬 더 권위가 있고 그 분야에 전공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감염학회에서도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는 그다지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장관님 그 답변하는 거를 봤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해외에 유입된 거는 그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사례가 초반에는 대부분이었습니다. 한 10 몇 케이스 정도 되는데요. 이제 거기를 보면 대부분은 이제 중국에서 유입이 됐고, 국적으로 보면은 이제 한국인들이 유입돼서, 한국인이 중국 가서 들어오시면서 유입된 부분들과 또 중국 국적인 사람이 들어와서 감염되신 분의 비율이 한국인의 국적이 좀 더 많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을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차재원 교수.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박능우 장관의 답변이 뭐 잘 됐다라는 네. 얘기가 아니고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얘기했을 것이다 이렇게 네.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뭐 박능우 장관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통계를 보면 지금 2월 4일 이후에는 중국에서 온 중국인에 의해서 감염이 발생한 경우는 없었다. 그 뒤로는 그러니까 방역망이 촘촘하게 짜여지고 난 뒤에는 실제로 이 지역사회 감염은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 그 중국에서 감염되어 오신 한국 분들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아닐까라는 부분을 아마 국회에서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중국인 입국 금지 자체가 타당성이 없다는 부분을 아마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뭐 저는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뭐 그렇게 뭐 이야기하실 수 있다고는 보지만, 그러나 지금 국회에서 그 답변하시는 분이 다른 분도 아니고 보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복지부 장관께서 이 가장 큰 원인이 중국에서 온 한국인이라고 이렇게 딱 단정하는 부분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앞서 이야기했지만 대구에서 집단 감염의 가장 큰 원인이 지금 신천지 교회에서의 이 발병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감염원이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거든요.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지금 그 신천지와 중국 청도와의 관계가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우한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박능우 장관은 얼마만큼 확신할 수 있을까? 이 모든 것들이 가면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다 발병한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정말 저는 부적절했던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병원의 감염 발생지가 중국이고 우리나라 1호 환자도 중국인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 다수가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뭔가 지금 조금 이 감정이 안 좋은 상황에서 모든 것이 한국 국민에게 이야기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무직을 지금 자리에 계신 분으로서는 아무리 뭐 팩트 하나만 받고 이야기하실 그런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실효성과 관련해서 교수님 어떤 입장이십니까? 예,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은 그게 후회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 시점으로 돌아가 보면은 우리가 잘 몰랐었거든요, 이 바이러스를. 사실 잠복기 감염이나 무증상 감염이 있다는 것은 방역이라는 게 소용이 없다는 얘기가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탈리아나 뭐 이란이나 이런 데 완전히 막았는데도 환자가 급격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이 이란 같은 데는 진단도 거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요. 지역사회 전파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거든요. 또 지금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서 한 사람이 확진이 됐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분의 감염원을 모릅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렇게 막아서 대통령이 우리는 완전히 봉쇄해도 환자가 안 생길 것이다. 즉 해외에서 이송해온 교민들, 즉 크루즈선이라든지 해외에서 발생한 사람들이 있지 감염원은 다 파악됐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미국에서도 한 사람 발생하면서 아주 패닉 상태에 빠지고 주가가 뭐 거의 4% 정도 빠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로 봐서 그 시점에서 우리가 잠복기 감염이라든지 무증상 감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측을 못했었고, 또 하나는 이게 전 세계가 지금 일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가지도 말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 비즈니스로 가는 사람들이 결국 관광은 안 간다 할지라도 있을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감염돼서 돌아올 경우 사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바이러스에 아주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효과가 컸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시기에는 사실은 방역당국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중국인들이 매일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다 방역하고 추적할 수가 없었는데 그 이후에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걸 쫓아갈 수도 있었고 실제로 2월 4일 이후에는 감염자가 없었다는 것, 또 중국의
그 환자 수가 굉장히 많이 예. 줄었다는 것도 일목했을 것같기는 보이지만 하여튼 지금으로 봐서는 후회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때 완전히 막았으면은 과연 이 신천지가 생겼냐 안 생겼냐 이런 문제인데 신천지 문제는 이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예, 방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군요. 사망자가 또 한 명 늘어났습니다. 대구에서 자가 격리 중이던 69살 여성이 숨졌는데요. 숨진 다음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역시 교수님 고령의 여성인데요. 이분도 자가 격리 중이었네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아, 예. 뭐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은 확진이 된 다음에 중증이냐 경증이냐 이걸 판단하자는 얘기고요. 이 부분은 자가격리가 되는 거 접촉자들은 다 자가격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들은 진짜 자기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자가격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정부에서 방역당국에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가격리라는 게 지금 이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 접촉자 중에서도 좀 밀접 접촉 있는 사람들은 자가격리를 시키기 때문에 수백 명씩 되거든요. 이게 다 입원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하고 이것은 뭐 진단까지는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갑자기 숨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확진이다. 이거는 좀 얘기가 다른 얘기죠. 어저께 13번 사망하신 분하고는 상황이 상당히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도 뭐 저희가 자세한 정보는 아직 없습니다만 만약에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자가격리라고 해도 조금 다른 자가격리 대상자보다는 먼저 좀 병원 진료를 받게 하고 치료를 받게 하는 조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건 무리죠. 예, 너무나 많은 자가격리자를 또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 그냥 겁나서 자가격리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분들 중에 하나는 분명히 아닙니다. 어떤 환자와 동선이 겹쳐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분들을 지금 다 찾아내서 봉쇄하는 건 초기의 단계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환자 수가 많지 않을 때는. 하지만 지금은 확진자인 경우에는 분명히 해야 되지만 이런 경우는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자, 코로나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가 일요일인데요. 지금 천주교회는 236년 만에 처음으로 모든 곳에서 미사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일부 대형 교회 지금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 그리고 그렇지 않은 교회 아직 방침을 못 정한 교회도 있을까요? 내일 모레인데요. 일단 국내 가장 최대 신도수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습니다. 당초에는 예배를 그냥 드리는 걸로 했다가 오늘 방침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교회 온라인 예배 드리기로 했고요. 그리고 명성교회 부목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던 교회지요. 주말 예배 중단하기로 했고 소망교회, 온누리교회도 주말 예배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반면에 영락교회 아주 오래된 전통교회죠. 그리고 광림교회, 충현교회는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박양우 문화체육부 장관은 가급적 종교 집회를 좀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좀 잠깐 들어볼까요? 정부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모든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종교 행사 등 좁은 실내 공간에 모이는 자리나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하거나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가의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무리한 대중 집회 등을 통해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조계종 등 불교계와 천주교계가 당분간 모든 법회와 미사를 중단하고 개신교의 많은 교회가 주일 예배 등을 온라인 영상으로 대체했습니다. 모든 종교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발적인 참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사태 장기화를 막기 위해 당분간 종교 집회를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예, 최경철 의원은
이제 이번 일요일 가톨릭 신자신데 미사는 안 드리겠군요. 전 지난주도 그 미사가 지난주에도 중단됐기 때문에 중단됐습니까? 이번 주도 그때는 지역별로 이렇게 중단하고 그렇습니다. 저희 대구 대교구는 그 중단을 했었고 이번에 이제 서울교구는 전체적으로 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주일이란 것이 그 크리스티애니티 개신교나 천주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엄격한 규율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하느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게 저희는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우리도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것인데 그만큼 이 계명이란 것이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의 결정으로 사실 그 없애기가 굉장히 힘든 결정입니다. 사실 많은 그 개신교의 목사님들이 저렇게 고뇌하고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시는 것을 저도 굉장히 뭐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런 또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랑의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특정 종파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지금 또 69살 되신 여성분이 자가격리 중에서 치료도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세상을 뜨셨는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조금 우리가 생각을 좀 달리하는 그런 방향성을 좀 보여주셨으면 교회 지도자들이 좀 결단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지금 이 사망자는 뭐 신천지와 관련 여부 아직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아무래도 이제 종교단체들이 각자 알아서 판단해야 될 내용이지만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교회나 또 다른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것 이런 집회 혹시라도 확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아마 감염법에 따른 뭐 강제 조치를 하지 않고 행정지도 차원에서 당부를 한 거죠. 밀집 형태의 집회 형태의 어떤 대면 종교 활동을 하지 말아달라고 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이건 방역 조치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자유와 상관없는 한시적인 방역 조치이기 때문에 좀 따라주시는 것이 사회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정 교수. 네. 지금 뭐 많은 국민들이 사실 뭐 안타까운 마음이긴 합니다만 지금 주일 뭐 이 종교 행사 자체를 많이 지금 다들 자제하고 취소하는 분위기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또 일각에서는 뭐 앞서 우리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이 지금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신앙 활동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그 여론조사가 하나 있는데요. 예. 지금 개신교인들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당분간 주일 예배를 그러니까 중단하는데 찬성하는 비율이 한 71% 정도 나오고 그럼에도 계속 해야 된다는 비율이 한 24% 예. 정도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러한 그러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신앙을 그러니까 이 좀 신심을 더 키워나가서 이런 그러니까 감염병을 이겨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그만큼 아직 상당하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이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더 그러니까 좀 그 호소와 또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이 노력을 더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신앙을 지켜왔던 전통이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탄압이나 박해로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아닌 거죠. 현근택 대변인 종교단체들도 고민이 많이 있을 겁니다. 네, 저는 고민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뭐 천주교라든지 불교 같은 경우는 약간 중앙집권적 성격이 강하고 어찌 보면 뭐 헌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본인들이 스스로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면에서는 자유로운 부분이 있는데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중앙 집권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단이 있긴 있지만 그리고 어찌 보면 저는 이걸 뭐 경제적인 이유라고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종교적인 이유가 더 크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처럼 이게 많은 사람들이 현재 우연히 일치일지 모르겠지만 신천지라든지 아니면 뭐 부산의 어떤 뭐 교회라든지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뭔가를 행사를 하고 뭔가 이제 기도를 했을 때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렇다 본다 그러면 방역의 입장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그걸 좀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뭐 사실은 일요일 날 뭐 교회 물론 당에 가야 되지만 다른 방법으로 또 할 수 있거든요. 온라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각자 뭐 집에서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정부에 협조해 주시는 게 필요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종교단체가 각자 알아서 판단할 일이지만 국민들이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종교단체 또 종교에 바라는 것은 위로받기 원함이죠. 국민들을 걱정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종교 집회 관련해서 살펴봤는데요.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부분이 학원입니다. 지금 초, 중, 고등학교 다 개학을 연기했는데 일부 학원에서는 이제 수업을 계속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차지원 교수, 예. 학원은 참 그것도 자발적으로 하는 거라서 말이죠. 그렇죠. 뭐 지난 일요일 날 정부 당국에서 그러니까 교육부총리, 유원회 부총리가 이 학원의 좀 그러니까 휴원을 이야기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이제 강제력을 동원한 것이 아니고 자발적인 협조를 지금 요청했던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학원들은 아마 상당히 제가 오늘 뭐 일부 보도를 보니까 한 30% 정도가 지금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뭐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지금 학교가 지금 이 방학이 연기됐기 때문에 이때 좀 애들의 학습을 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많이 지금 뭐 오히려 이 자유로운 시간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거의 소위 말하는 진도를 좀 뺄 수 있는 찬스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들도 계신 것 같아요. 이러한 욕구가 서로 앉아 맞물리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학원에서 휴원하는 그러니까 계속 개원해서 학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전 국가적인 이 재난 상태에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감염될지도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중이 밀접할 수 있는 그런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는 이 중저한 고비 때만 조금만 협조를 한다면 저는 뭐 학원들 그리고 또 학부모 입장에서도 아마 상당히 나은 이 방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교수님 뭐 아무래도 학교가 개학을 연기하고 그런 것은 이제 많이 모이면 그만큼 전파 확산 우려가 높아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제일 중요한 문제죠. 지금으로서는 뭐 개인들 간의 이런 모임들 다 없어지는 상황인데 아이들까지 모인다 그러면 굉장히 중대한 사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이러스는 분명히 이길 수는 있습니다. 바이러스하고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앞으로도 계속 이길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 모두가 합심하면 분명히 이길 것이라고 봅니다. 네, 오늘 뉴스특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